저는 43,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은 끝났고 이혼한 지는 1년 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직도 21번 고르게 됩니다. 28배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32이었고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어 보였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석 달쯤 만나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난 날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착한 애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당연한 인사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양가에서 반씩 보태줬습니다. 친정에서는 살림살이 일체를 해줬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대, 식탁, 소파까지. 시댁에서는 현금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이불 한 채를 샀습니다. 신혼 초 시댁에 첫 인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 부엌 구조 좀 알려줄게. 시어머니는 찬장을 하나하나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그릇 넣는 데고 여기는 반찬통이야. 냄비는 여기 있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오면 내가 부엌 일 좀 해야 하니까 미리 알아둬.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보다 일찍 결혼한 동서는 거실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아이가 있어서 바빠. 내가 좀 도와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했습니다. 둘이 벌면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해 설날 시댁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오전 10시쯤 나타났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손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서는 아이들을 재우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쯤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남편은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재수 씨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바쁘잖아. 당신이 좀 해줘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시댁에서 명절 때마다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잘생기지 않아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째 되던 해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들어와야 하는 날이었는데 입금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왜 월급이 안 들어왔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 달은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습니다.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대출이 연체됐다고 빨리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 곧 갚을 수 있어.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집에 돌아와서 한두 시간 자고 다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멈추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6개월쯤 지나자 빚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저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어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마나 필요한데?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1,000만 원만요. 꼭 갚을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주긴 줄게. 근데 사위는 뭐하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딸 고생시키고 시집 보낼 때 그렇게 잘해줄 거라고 해놓고. 며칠 후 어머니가 돈을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빚부터 갚았습니다. 하지만 빚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즈음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저는 그냥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일 구했어? 저는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돈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 내가 좀 더 애써야 하지 않겠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제사 준비 내가 좀 해야겠다. 작은 며느리는 아이들 있어서 바빠. 결혼 6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 제사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했습니다.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언제 와?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큰애가 감기 걸려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만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칼질은 얇게 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상 차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습니다. 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동서는 오전 10시쯤 나타났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눠 먹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접시를 꺼내 동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좋은 부위만 골라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먹여야 하니까 많이 가져가. 제 앞에는 작은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먹을 입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동서는 큰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편하게 먹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있는 사람은 힘들잖아. 내가 좀 해줘야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7년째 되던 해 추석 또 혼자 준비했습니다. 동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일 저녁에 나타났습니다. 명절 음식을 나눌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큰 통을 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가져가. 아이들 먹을 거 넉넉히 담아가. 제게는 작은 봉지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는 둘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결혼 8년째 되던 해 어버이날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를 샀습니다. 5만 원짜리였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그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어버이날 당일 시댁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큰 쇼핑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가방 사줬어. 이번 신상인데 150만 원짜리래.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가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애가 효녀지, 효녀. 우리 작은 며느리 정말 대단해. 동서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꺼내 어깨에 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메고 친구들 만나러 가야겠다.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고 자랑해야지. 저는 그제야 제 손에 든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받아들고 포장을 풀어봤습니다. 스카프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냥 소파 옆에 던져놓았습니다. 동서가 사준 가방은 조심스럽게 상자에 다시 넣으면서도 제 스카프는 아무렇게나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이나 제사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동서에게는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결혼 9년째 되던 해여름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동서는 당일 저녁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손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렸습니다. 7시쯤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케이크까지 사왔어? 우리 며느리 참 센스 있네. 동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인데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케이크 생각도 못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동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가 제일 똑똑해.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동서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없었으면 오늘 어떻게 했겠니? 저는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어머니, 동서는 왜 안 도와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돌봐야지. 너는 혼자니까 시간 많잖아.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는 우리한테 잘해주잖아. 가방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오고. 너는 뭘 해준 게 있어? 저는 참았던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 성격 알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왜 참아야 해요?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만 왜 다 해야 해요?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재수 씨는 아이들이 있잖아. 당신은 혼자니까. 저는 남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없는 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이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9년째 되던 해가을, 시할머니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동서에게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이번에는 꼭 같이 준비해. 그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사 전날 아침 시댁집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언제 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같이 하기로 했잖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제사상 차리지 말고 먹으러만 오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머님께 가방을 하나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며느리는 고생 안 시켜야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에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동서한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응, 그랬어. 아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일 시키는 거 아니잖아. 너랑 나 둘이 하면 되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런 일에도 괜찮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회사 일하고, 밤에는 알바하고, 주말에는 대리운전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혼자 제사 준비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친정에서 해준 게 없잖아. 그럼 몸으로 하는 거지. 그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친정에서 해준 게 없다고요? 우리 집 살림 전부 친정에서 해줬어요. 냉장고, 세탁기, 침대, 식탁, 소파 전부요. 시댁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뒀나 봐. 내 주제에 감히.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주제요? 제 주제가 뭔데요? 아이 못 낳고 돈 없는 며느리라서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야? 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지 하인이 아니에요. 동서는 가방 하나 사줬다고. 제사도 안 지내도 되고 저는 10년 가까이 혼자 다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봤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처음 봤어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잖아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할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연로한 분이셨습니다. 시할아버지는 말없이 서서 저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사 앞두고 왜 일어나?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애가 지금 저한테 말대꾸를 해요. 시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시어머니를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거의 10년 동안 제사 준비를 혼자 해왔다고. 동서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이번에도 가방 사줬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고. 친정에서 해준 게 없다며 몸으로 하라고 했다고. 시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계시다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다. 아이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지.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시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에서 해준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며느리 친정에서 집안 살림 다 해줬다며. 우리는 100만 원밖에 안 줬으면서.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재산은 집집이 돌아가면서 지내라. 한 사람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도 똑같이 일 시켜라. 아이 있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들어가 쉬거라. 저는 눈물을 닦으며 시댁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옆에도 있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내가 가서 얘기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남편은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혼자 일세군데 하면서 빚 갚을 때도 시댁에서 혼자 제사 준비할 때도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아내지 당신 가족을 먹여 살린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시댁 하인도 아니에요. 그날 밤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 달 뒤 남편도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석 달 뒤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이혼 직전 시댁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빌려주신 1,000만 원을 계산한 종이를 들고 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제사 준비비 계산해 봤어요. 재료비, 교통비, 제 인건비까지 총 1,200만 원입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정에서 빌린 돈 1,000만 원 갚아야 하니까 1,000만 원만 주세요. 나머지 200만 원은 그냥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못 주시겠으면 괜찮아요. 대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1년하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편의점 알바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훨씬 조용합니다. 지난주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작은 애가 제사 준비 안 한대. 너 좀 와서 도와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그리고 친정에서 해준 게 없으니까 동서보고 몸으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참아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떠나도 괜찮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게 훨씬 더 외로운 일이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